덜 내려가 있게 또는 아예 내려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 하는 게 핵심 요지가 되겠고요. 그 수단으로서 이제 지역 발전 지수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연구진들이 가장 고심했던 게 그러면 지역 발전 지수를 어떻게 개념화 시킬 거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표와 지수 뭐 이런 개념들이 있겠죠. 근데 저희들 가장 고심했던 지역 발전이라는 게 뭐냐. 거기부터 좀 고민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과 발전은 그 개념을 보면 성장이라는 건 어떤 양적인 증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발전이라는 건 그 양적 성장에다가 그 플러스 알파 어떤 질적인 플러스 알파가 포함되는데 지역 발전이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양적 성장과 질적의 어떤 개선도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수가 지역발전 지수의 기본적인 성격이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예. 지역 간 발전 격차는 다 아시다시피 그 일반적으로 입지라든지 자원 이러한 그 자연 조건이나 인구 또는 경제적인 조건 등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 경우에는 그간 70년대 개발 시대 이후부터 공간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이러한 공간적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선행 연구들을 저희들이 리뷰를 해본 결과 사회 간접 자본이나 시장 접근성 또는 지적 경제, 불균형 성장 전략 등이 지역 발전 격차의 요인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그 지역발전 지수 개념이나 지역발전 격차의 요인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낙후지역 선정이라든지 저희들 보니까 낙후지역 선정과 또 여기를 제기한 어떤 전략적인 재정 지원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지역발전 지수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그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있는데 이 시책의 어떤 정책 목적, 지향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발전 지수를 또 측정하고 있더라. 대체적으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인구나 소득, 지역경제, SOC 뭐 이러한 것들을 상위 영역으로 놓고 지역발전 지수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여기 표로 간략하게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간 주요 시책들을 한번 사업들을 열거해 본 겁니다. 오지개발 사업, 적경지역 개발, 개척지구 사업, 신활력, 성장촉진적, 그 다음에 앱이 타당성 조사에서 하고 있는 지역발전도 등등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인구, 소득, 산업경제, 그 다음에 정주 환경, 재정 여건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 촉진 지역이 최초로 지역 접근성들을 한번 반영을 하고 있었고요. 예,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나 그 국가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던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역 발전 지수는 크게 지역 경제력과 삶의 질, 그다음에 주민 활력 세 개의 상위 영역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지역 경제력에는 이제 소득이나 산업, 고용 이러한 지표들이 들어갈 수 있을 듯 싶고요. 삶의 질에는 보건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이 들어갈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활력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고령화, 그 다음에 인구의 증가,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러한 것들이 그 지역의 어떤 활력, 성장 잠재력, 발전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지역발전지수의 그 종합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 이러한 그 영역 및 세부 지표의 구조가 있었고 2단계로 선행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지표의 타당성 평가를 했습니다. 이 타당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세부 지표로 압축을 했고 압축된 세부 지표를 대상으로 HB 분석이나 요인 분석 등등 이런 통계적인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 가중치를 선정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경우에 그 지역 통계라는 게 그렇게 폭넓게 구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좋은 통계를 하더라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통계가 매우 제한적인데, 저희들이 한번 그 코시스라든가 이런 거 총 망라해 가지고 뽑아낸 통계가 한 32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32개 세부 지표를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를 해서 한 15개 정도로 압축을 했고요. 이 15개 세부 지표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인 분석, HP 분석 등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타당성 평가를 말씀을 드리면 뭐 그간에 국내 각 국책 연구기관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또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농촌경제연구원, 뭐 KDI, 뭐 저희 연구원도 다수의 이런 연구 실적이 있었고요. 이 지역발전 지수, 지역 발전도를 측정할 때 나름대로 어떤 그 이론적 또는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기준에 입각해서 지수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들을 나름대로 망라한 결과 대체적으로 우리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측정 가능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지역 발전과의 어떤 대표적인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지역 발전 수준을 도에 따라 가지고 교부세의 증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 신뢰할 만한 통계의 조건이 충족이 돼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보편적인 그러한 관점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5가지 평가 기준을 갖고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32개 통계들을 대상으로 5개 평가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 측정 가능성이나 대표성, 보편성, 명확성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객관성 측면에서는 다소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시군 단위의 경우에는 아까 앞전에 통계청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이 그렇게 꼭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GRDP를 프락시 개념으로서 지방소득세를 쓸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객관성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만 대표성 측면에서 이제 한계가 있죠. 아마 프락시이기 때문에요. 뭐 이런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좀 판단을 한 겁니다. 또, 그 국내 연구기관 보면 그 재정 자립도라든가 재정력 지수 이러한 그 통계들을 이용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재정 자립도나 재정 지수 갖고 있는 또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그대로 쓰기에 또 애로사항은 또 있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압축된 통계가 대략 한 12~13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력에서는 1인당 GRDP, 제조업체 종사자비, 실업률, 인당 지방 소득세 등등이 좀 그 나름대로 이제 압축된 통계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에서는 뭐 노후주택 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삶의 질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가 더 바람직한 통계들이 있어야 되지만 현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통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압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 통계들의 어떤 소스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객관성,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계청 코시스 통계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코시스에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시군구 단위 통계가 이게 미비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산정을 할 때 안전행정부가 지자체로부터 행정통계를 받아가지고 이게 계산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받는 행정통계들이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 행정통계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교부세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그 인가를 받고 나름대로 안전행정부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의 통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게 1인당 지방 소득세, 그다음에 도로 포장률, 인구 밀도, 노령화율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지역 발전도 측정할 때 안전행정부 그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를 보면 좀 그 괜찮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그래서 나중에 이와 관련된 연구할 때 보통교부세 그 산정 통계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넘어서. 예. 이제 이 압축된 지표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중치라든가 뭐 우선순위들을 매겨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이제 요인 분석이죠. 요인 분석. 뭐 잘 아시다시피 요인 분석은 이제 복잡한 걸 단순화시킬 때 통계적인 기법으로 합리성을 갖고 이렇게 도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이 통계 이면에 있는 어떤 질적인 정보를 이렇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죠. 그냥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수치를 컴퓨터로 돌려서 나온 값을 가지고서 그냥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인을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 통계 갖고 있는 질적인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알고 있는 현실하고도 그렇게 부합되지 않을 수가 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점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HP 분석을 하는데, HP 분석도 어떤 이론적인 틀이나 구조를 갖고 이 계층을 구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들을 전부 한번 써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요인 분석을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그 노령화 지수, 노령인구 비율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역 활력 영역에 속하는 통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상하수도 보급률, 복지시설 면적 이런 거는 이제 삶의 질인데, 지금 1성분의 이런 삶의 질과 그 다음에 지역 활력 을 나타내는 그런 통계들이 섞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다만 3요인을 보면 1인당 GRDP, 제조업 종사자 비율 뭐 이런 것들은 지역 경제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는 동일 성분으로 묶여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도 경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시구는 요인 분석을 해보면 덜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영역을 대표하는 통계들이 각 성분마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연구진들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논리화된 그 상위 영역 그 분석 구조하고 요인 분석 결과하고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이제 그 HP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HP 분석을 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좀 더 객관성, 일관성을 얻기 위해서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뭐 농촌경제연구원, 또 충남발전연구원 이쪽 분야의 그간에 많은 연구 경험이 축적된 국책 연구기관들의 박사님들 몇 분을 모시고 직접 연구의 목적이나 취지, 그 다음에 요인 분석 결과, 분석 과정에서 나타났던 특이한 상황 등등을 브리핑을 하고 이 HP 분석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단계로 했는데, 하나는 상위 영역, 그런 영역 구분 없이 이 후보 지표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우선 순위 조사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영역별로 먼저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영역 내에서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역 경제력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지역 활력이 그다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역 경제력이 가장 높게 되면 이제 그 단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GRDP를 들 수 있겠죠. 이제 그냥 GRDP 절대 규모로 하게 되면 서울특별시가 1위지만 1인당 GRDP로 하면 서울시 순위가 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1인당으로 할 때와 절대 규모로 할 때 지역 발전도의 순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등을 흔히 하게는 우리 국책연구원 선수분들께 미리 특이사항을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문조사에 임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경제력이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한다 라는 것은 아무리 이쪽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실전 경험이 농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간에 각 연구자들이 해왔던 그러한 어떤 그 학문적인 철학, 그 다음에 소신, 연구 방법론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을 주더라라는 걸 좀 절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주세요.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우선순위 정하고, 그러면 영역 내에서 각 영역을 100으로 잡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요인 분석과 HB 분석을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 요인 분석에서 얻은 성분을 일종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선행 연구 또는 이론적인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논리화된 그 세계 영역 구조를 설정을 했는데 그걸 일단 무시하고 요인에서 한번 트라이를 해본 겁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이 표에 지금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인 분석에서 1유형에 있던 노령인구 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노후주택 비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H 분석의 우선순위 가중치를 이제 적용한 것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군의 경우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HB 분석, 요인 분석, 뭐 이걸 결합한 거 등등을 해가지고 크게 이제 기본 모형을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뭐 흔히 쓰고 있는 이런 그 가중치를 적용한 그러한 종합 방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IMD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이건 우리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일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한 서너 개 정도의 통계로 최대한 압축을 하고 이 평균치 이상인 모든 통계가 평균치 이상인 지역은 발전 지역 또는 평균치 이하인 지역은 저발전 지역 또는 낙후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개, 크게 보면 5개고요. 요거에 따라가지고 또 옵션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보면 한 36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굉장한 그 옵션들을 갖고 분석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요인 분석과 HB 분석을 뭐 혼용하는 방식, HB 분석을 갖고 이제 쓰는 방식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 그 구간 설정하는 건데 뭐 3분의 1씩 구간을 설정하거나 또는 상하이 20%를 할당하거나 또는 뭐 통계적으로는 이제 태블리레이션 방식으로 뭐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 등등도 다 해봤는데 참 난감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WCI 원 모양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인당 GRDP, 제조업 종사자별 실업률 해가지고 영역 구분 없이 가중치를 이제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WCI2 모형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통계들을 살짝 바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도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 소득을 나타내는 게 1인당 GRDP지만 시군의 경우에는 1인당 지방 소득세라는 이제 프락시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IMD2 모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치 이상 또는 평균치 이하 모두를 충족하는 지역을 이제 발전 지역 또는 낙후 지역으로 이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요게 이제 IMD2와 IMD3로 되어 있는데, IMD2는 아까 그 상위 영역을 가지고서 이제 적용한 거고, IMD3는 뭐냐면, 이건 좀 연구자의 어떤 정책 판단 요소가 좀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HP 분석, 요인 분석, 또는 각종 선행 연구, 또 연구자만이 갖고 있는 어떤 직관력 같은 것들을 두루 고려해가지고, 시도 경우에는, 인구 밀도나 노령 인구 비율, 그 다음에 경제 활동 인구 비율, 또는 1인당 GRDP, 이렇게 이제 최종적인 통계들로 압축을 해가지고, 이들 통계들이 전부 1인당, 시도 평균치 이상이냐, 이하냐를 충족하는 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했고요. 시군의 경우에는 1인당 지방소득세, 인구 증감률, 노령인구 비율, 이 조합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지방소득세가 평균 이하고 인구 증감률이, 인구 감소율이 평균 이상이고 노령인구 비율이 평균 이상인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시군은 이제 낙후 지역으로, 저발전 지역으로 고려를 하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는. 다 너무 많은 거라서요. 대표적인 것만, 이제 시도만 가지고 한번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옵션을 정하든지 간에, 서울하고 울산, 그 다음에 경기는 이 발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강원, 전북은 이제 낙후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좀 특이한 현상이 부산이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 가끔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쪽 분야 연구하신 분들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겠습니다만, 이 지역 발전 종합 지수를 어떻게 설계하고 모형화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지역 발전 순위가 상당히 달라지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지방 교부세에 적용하는 거는 IMD 모형을 적용을 했습니다. IMD 모형 적용했고, 이 모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부액이 많게는 한 300억 정도가 줄어드는 지자체가 존재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은, 각 역대 정부별로 나름대로 균형발전 정책,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게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부처별로 또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시책별로 지역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기준이 다 틀리더라. 왜냐하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계는 있죠. 시책이 사업이 추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서 이제 지역 발전 모형이 이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 간 또는 사업 간 이런 횡적인 연계고리가 매우 취약하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사 중복 사업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밑에 있는 표에 있는 것처럼 현재 보통교부세에서 낙후 지역은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1인당 지방 소득세, 이 세 개를 가지고서 IMD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모두 다 평균 이하, 모두 다 평균 이하인 면, 공간 단위가 여기는 면이 되겠습니다. 면 단위가 이제 낙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시책들을 보면 이제 좀 기준들이 다소 이렇게 틀리죠. 그래서 좀 욕심을 부리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낙후 지역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비전, 우리 흔히 하는 비전이 있고 전략이 있고 뭐 세부 추진 과제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여정부 때 잠시나마 그러한 흔적이 보였다가 그 이후에 좀 실종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 그러한 역할을 지역발전위원회 등이 수행을 해서 부처 간 시책 간의 횡적인 정책 협조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추진이 된다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